안녕하세요. 파생금융상품의 이해 2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간단한 게 아니죠. 한 주에 걸쳐 가지고 소개를 했었는데 그 했던 부분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리뷰를 하고 복습을 하고 그다음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학기 동안의 강의 그 개요는 이렇게 표시가 된다고 했었죠. 어, 지난주에 이제 강의 소개에 대해서 했었고, 이번 주부터 제2강 금융의 기초 이 부분 할 차례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간단하게 강의 소개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 먼저 뭐 내 소개는 내 블로그에 들어가게 되면 내 소개가 나와 있다고 했죠. 들어가 보면 간단하게 들어가 보자. 네, 들어가 보자. 이게 내 블로그라고 그랬고, 이 블로그에서 여기 프로필이라는 걸 클릭을 하면 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세한 정보를 알 수가 있다고 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찾아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강의 소개 동영상은 우리 강의 계획서에 수업 계획서에 링크가 표시가 되어 있죠. 그걸 다시 한번 보세요. 실화인데 닉 리슨이 베어링스 뱅크를 파산시키는 그 내용을 강의 소개 영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파생 금융 상품에 투자를 잘못해서 유서 깊은 은행 하나가 공중분해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도대체 파생 상품에 어떻게 투자를 했길래 이러한 사건이 발생을 했느냐, 뭐 이렇게 의문을 던지고 있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학기가 끝날 쯤에 그 로그 트레이더라고 해서 닉 리슨이 베어링스 뱅크를 실제로 파산시키는 그 실화를 영화로 만든 게 있어요. 그걸 보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해설을 하는 걸로 학기를 마무리를 할 텐데 그 영화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한 학기 동안 이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강의 소개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강의 영상에는 포함이 돼 있고 이번 시간에 할 때는 이제 생략을 할 텐데 수업 계획서에 링크가 있으니까 그 수업 계획서에 링크를 복사해서 붙이든지 뭐 눌러가지고 클릭을 해가지고 바로 연결이 되든지 해서 보고 싶은 사람들은 다시 한번 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 목표는 뭐 파생 금융 상품의 개념, 가격 결정, 경제적 기능, 투자 전략 등에 관해서 배우는데 수학을 배제하고 다룬다. 이게 이제 포인트였죠. 그래서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수업 목표로 한다. 수학을 배제하고 다뤄서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수업 목표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수업 진행 방식은 주입식 강의다. 미적분학 배제하고 통계학 개념이 공식에는 이제 통계학 개념이 들어가 있긴 한데 여러분은 통계학을 몰라도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계산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모든 계산을 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배제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이 강의에서 사용하는 수학은 사칙연산 정도 수준의 수학을 사용을 하게 될 거고 그마저도 계산기가 대신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수학에 대한 부담감은 전혀 갖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다음에 강의 내용은 두 번 이상 반복해서 설명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반복 학습을 통해서 수업을 진짜 수업을 제대로 안 듣고 그냥 켜놓기만 하는 학생들이야 뭐 아무 효과가 없겠지만 수업에 웬만큼 집중하고 있는 학생들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수업 시간에 내용을 다 소화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의 수업 참여는 요구하지 않는다. 온라인 강의이기도 하지만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할 때도 학생들한테 수업 참여는 요구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내가 수년간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로부터 깨달은 바가 있다고 하면 수업 참여를 혐오한다 학생들이. 그렇기 때문에 수업 참여를 시키려고 온갖 시도를 해봤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강의만 폐강될 뿐이다. 뭐 그래서 수업 참여는 포기하고 내가 스스로 포기를 했어요. 포기하고 요구하지 않는다. 이거는 뭐 민족성과 관련이 있는 것인가? 그렇죠? 질문하지 않는 민족. 하여튼 지난 시간에 뭐 그런 이야기 했었죠. 그 다음에
계산기가 요 지정된 그 계산기가 있어요. 이렇게 추천 기종이라고 돼 있긴 한데 사실상 지정된 그 계산기들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일본 카시오사에서 만든 그 FX570 시리즈 혹은 991 시리즈, 570 시리즈하고 991 시리즈의 차이는 991 시리즈가 태양광 전지 패널이 하나 더 붙어 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는 건전지가 좀 더 가벼운 게 들어가고 그다음 태양열 전지로 그걸 보충하고 이런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좀 더 가볍다. 그것만 다르고 기능상 다 똑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FX570 ES, ES 플러스, ES 플러스 세컨 에디션, 그다음에 991 ES, ES 플러스, ES 플러스 세컨 에디션. 여기까지는 사용법이 완전히 동일하고 요거보다 이제 한 끗 상위 버전인 FX570 EX, 그다음에 991 EX 모델들은 사용법이 약간 달라요. 근데 우리가 이 수업에서 사용하는 계산기는 그 많이 지금 그 공통돼 있는 사용법이 똑같은 FX570 ES 플러스 의 First Edition 기준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EX 모델이 아닌 다른 모델들을 가지고 수업을 듣게 되면 그냥 수업에서 이제 화면에 나오는 요 그 계산기 사용하는 법을 그대로 따라 하게 되면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데 EX 모델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동일한 이 계산 결과를 얻고 동일한 계산을 하려면 그 매뉴얼을 좀 찾아보고 그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다루고 있는 요 기종을 이용해서 하는 이 계산을 EX 모델로 구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좀 깨우쳐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했었죠. 뭐 물론 이제 EX 모델을 사용을 해보면 익숙해지면 그게 ES 플러스나 ES 모델들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좀 편리한 측면이 있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도 좀 더 깔끔하고 이쁘게 나온다. 뭐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을 텐데, 물론 뭐 그만큼 더 비싸요. 몇천 원 더 비싼 그런 모델이고, 하지만 우리는 이제 범용성을 생각을 해가지고 그 EX 모델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지 않고 ES 모델들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계산 방법하고 요 화면상에 나타나 있는 계산기는 FX570 ES 플러스 기준으로 해서 이 화면상에 요 계산기를 띄워놔놓고 수업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유니원 UC 602 요거는 FX570 ES 플러스를 이제 업그레이드적인 카피. 그죠? 하드웨어는 좀 더 업그레이드 돼 있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안에 돌아가는 거는 FX570 ES 플러스하고 똑같도록 그렇게 구성한 국산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 이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할 학생들은 요거를 사세요. 제일 싸고 기능도 이제 하드웨어가 업그레이드가 돼 있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뭐 괜찮아요. 유니온 UC 602 요거를 이제 새로 구입을 해가지고 쓸 사람들은 그렇게 쓰도록 하고 뭐 굳이 이제 찾아봤더니 집에 뭐 저 카시오 모델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걸 그냥 쓰고 공대생들은 거의 하나씩 갖고 있을 거예요. 갖고 있으니까 주변에 이제 공대생 친구가 있거나 뭐 형이 공대를 나왔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물어봐. 혹시 요 모델들 중에 있냐고. 그래서 있으면 그거 그냥 쓰세요. 빌려서 쓰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엔트리급 그 중저가형 공학용 계산기거든요. 이게 베스트셀러인데 공대는 과마다 요 정도 계산기로 뭐 괜찮다라고 할 수 있는 과도 있지만 공대에서는 요런 정도의 계산기로는 부족한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가의 뭐 2, 30만 원짜리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사의 계산기를 이용을 해야 그 뭐 문제가 해결된다거나 이런 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에서는 카시오 저 모델들 지금 여기 이제 추천 기종으로 해놓은 요 모델들을 1학년 때 공동 구매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다 샀다가 실제로 이제 고학년 올라가면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사의 고급 모델들을 쓰게 되면서 요 이제 중저가 카시오 모델들을 안 쓰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공대생들 중에서 좀 물어보면 굴러다니는 사긴 샀는데 난 안 쓴다 뭐 이런 학생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친구들한테 알아봐서 뭐 빌려서 쓰든가 아니면은 뭐 중고로 구매를 하든가 이거 뭐 10,000원짜리 이게
유니원 UC600E가 10,000원 정도 하고 여기서 이제 제일 고급 모델이고 제일 비싼 게 FX991EX 모델인데 이게 한 25,000원에서 30,000원 정도 가격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뭐 굳이 뭐 중고를 사고 뭐 그럴 필요 없어. 그럴 필요 없고 싼 값에 그냥 새 거 사는 게 좋아. 중고 샀다가 저기 시험 치다가 갑자기 배터리 다 되고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 그죠? 물론 뭐 배터리 한번 집어넣으면 오래 가요. 한 몇 년 가는 것 같아. 나는 한 10년 넘게 그 배터리 안 갈고 쓴 적이 있는 것 같은데. FX570ES, 제일 먼저 있는, 제일 가장 초기 모델, 저거를 그렇게 쓴 적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배터리가 문제가 되고 뭐 이런 경우는 잘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불안하잖아. 얼마나 이 계산기를 굉장히 혹사하는 그 학생한테서 이 계산기를 구했다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조금 위험하죠. 시험 보고 있는데 갑자기 계산기가 안 돼. 배터리 갈아 넣으려고 보니까 나사를 풀어야 돼. 나사 풀려고 보니까 이 저 드라이버가 있어야 되는데 드라이버 규격이 안 맞아. 뭐 이렇게 되면 시험 망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새 거를 갖고 있는 게 좋고 중고라고 하면 시험 치기 전에 분해해가지고 안에 배터리를 새 걸로 이제 갈아 놓는다거나 뭐 그런 정도의 수고는 할 필요가 있다. 뭐 하여튼 뭐 그래. 그리고 요 공학용 계산기들을 추천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온라인 시험을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온라인 시험으로 볼 텐데 온라인 시험이 단답형 아니면 객관식이거든요. 객관식 문제야 뭐 그 번호 이렇게 찍으면 되는데 단답형 문제들은 계산을 해가지고 똑같은 숫자가 나와야 돼. 근데 여기 지금 추천하는 공학용 계산기라고 해서 카시오사하고 유니원 사의 요 계산기들은 동일한 계산했을 경우에 동일한 값이 나와요. 근데 이제 요게 아니라 다른 기종들, 예를 들어서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사라던가 요런 데서 나온 기종이라던가 요즘에 카시오사 이외에 다른 일본 회사들이 이제 전자 계산기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샤프라던가 옛날에 많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워낙에 이제 카시오가 그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그쪽이 아마 사업을 접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그런 쪽 이제 다른 그 회사들이 만든 계산기를 가지고 동일한 계산을 했을 경우에 기능이 없어서 원천적으로 계산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동일한 계산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했더니만 숫자가 좀 다르게 나온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안에 이제 프로그램 짜면서 계산하는 알고리즘이나 이런 게 조금씩 이제 방식이 차이가 다를 수 있거든. 그래서 숫자가 좀 다르게 나온다.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온라인 시험에서 그 오답으로 처리가 되는 그런 비운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수업에서 사용하는 계산기는 여기 이제 추천하는 요 계산기들로 한정을 할 거예요. 시험 칠 때 그 안내문에 이런 거를 띄울 거야. 요 기종만 사용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표시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사진을 보면 뭐 요렇게 돼 있다. 이게 FX570 시리즈의 이 사진들이에요. 570 ES 플러스, ES 플러스 세컨 에디션, 그다음에 EX 모델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에 세 개는 사실상 뭐 완전히 똑같아. 그 FX570 ES 초기 버전하고 그 이후에 나와 있는 플러스 버전하고의 차이는 문자 변수, 그러니까 메모리, 그러니까 뭔가 저장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의 개수가 좀 더 있고 속도가 좀 더 빠르고 뭐 이런 정도지 기능상으로는 완전히 동일하고 ES 플러스하고 세컨 에디션 플러스 세컨 에디션하고의 차이는 디자인밖에 없어. 디자인하고 정품 인증 키 같은 거 뭐 이런 게 이제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워낙에 이게 FX570 ES 플러스 모델이 이 베스트셀러거든.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냥 플러스 이전에 이제 FX570 ES 모델은 진짜 한 15년쯤 전에 나왔어. 15년, 20년쯤 전에 나온 모델이고 요거는 조금 나오다가 이제 플러스 모델로 대체가 되고 단종이 됐고 ES 플러스가 굉장히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의 지위를 누리다가 최근에 이제 ES 플러스 세컨 에디션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금 시중에서 시판이 되고 있는데 차이는 이렇게 그림상으로 보면 알겠지만 이제 디자인이 좀 바뀌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키 배열이라든가 키에 찍혀 있는 그 글자라든가 키 위에 적혀 있는 글자라든가 이런 게 완전히 동일하고 요게 이제 짝퉁이 많아서 그러니까 퍼스트 에디션에 대한 짝퉁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품 인증하는 기능이 이제 세컨 에디션에는 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거만 다르고 기능상으로는 완전히 똑같아요. 그 다음에 FX570 EX 모델은 이 ES 플러스 모델에다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이 더 많이 덧붙여지고 사용 방법 같은 게 좀 더 간편해졌어요. 그래서 키를 그 ES 플러스 모델에서 여러 번 눌러야 되는 그런 거를 이제 EX 모델에서는 좀 적게 눌러도 똑같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키 배열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더 합리적으로 개선한 그러한 모델이고, 물론 당연히 더 비싸죠. 비싸고 뭐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용법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앞에 요 세 가지 FX570 ES, ES 플러스, ES 플러스 세컨 에디션 요 기준으로 에뮬레이터를 띄워가지고 이 계산하는 거를 이제 이 화면상으로 보여줄 거고, 그래서 EX 모델이 이 중에서 제일 상위 모델인데 요거를 사용하는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하는 요 계산을 EX 모델로 구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스스로 매뉴얼을 좀 찾아봐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의 수고는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좋은 거 사고 싶다. 조금 이게 하드웨어가 좀 더 좋아요. EX 모델이 하드웨어도 좋고 디스플레이도 좀 더 고급이고, 그래서 그래픽도 좀 더 예쁘게 나오고, 뭐 키 누르는 것도 좀 덜 눌러도 똑같은 기능을 할 수가 있고, 그 외에 플러스 모델에서는 안 되는 다른 기능들이 이제 잔뜩 들어가 있어. 그래서 뭐 좀 더 이제 상위 모델을 나는 그래도 쓰고 싶다. 사용하는 방법이 수업 시간에 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수업 시간에 하는 내용을 다 커버를 할 수가 있으니까 최상위 버전, 그러니까 이 570 시리즈 중에서는 최상위 버전이죠. 이 최상위 버전을 쓰고 싶다 이런 학생들은 뭐 570 EX 모델을 사서 써도 돼요. 그다음에 991 모델들은 똑같이 생겼는데 위에 이제 그 태양광 전지판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가 앞에 570 EX는 570 ES, 570 ES 플러스 세컨 에디션, 그다음에 570 EX 모델들은 뜯어보면 배터리가 아마 AAA 건전지가 2개 들어가나 3개 들어가나 하여튼 뭐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요 태양광 전지판이 붙어 있는 것들은 태양광을 통해서 이 전지를 보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건전지가 이게 납작하게 생긴 게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무게가 좀 더 가볍겠죠. 그래서 태양광 패널이 붙어 있고 건전지가 가벼운 게 들어가 있고 뭐 하여튼 그러한 특징 때문에 좀 더 비싸요. 좀 더 비싼데 기능은 똑같아. 기능은 똑같아요. 기능은 똑같기 때문에 굳이 뭐 991 ES를 뭐 돈 몇천 원 더 주고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유니원 UC600E인데 요거는 뭐 지금까지 소개한 모델들 중에서는 제일 싸. 한 10,000원 정도밖에 안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드웨어가 그 ES 플러스 모델보다 하드웨어적으로 좀 업그레이드가 돼 있어요. 프로세서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속도도 조금 더 빠르고 뭔가 이 그 히스토리, 계산했던 히스토리 같은 거 보여주는 거 보면은 안에 내부적인 메모리도 좀 더 많은 것 같고, 그다음에 위에 이제 태양광 전지판이 붙어 있고 뭐 그래요. 근데 그러한 이제 하드웨어적인 업그레이드를 제외하고는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동일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 동일하게 돌아가고 계산 결과도 똑같이 나오고, 뭐 기능상으로도 완전히 똑같아요. 키 배열이나 키에 찍혀 있는 글자나 뭐 이런 것도 완전히 똑같고, 디자인만 조금 이렇게 다르게 생겼고 색깔도 다르고 뭐 이렇게 돼 있을 뿐이지 하여튼 좋아. 그래서 카피를 하긴 했는데 굉장히 창조적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카피를 한 모델이고 국산이야, 국산. 그래서 가격도 싸고, 그래서 뭐 그러니까 모델 카시오사 모델이 집에 없다라고 하면 새로 사야 된다 이러면은 유니원 UC600E 요거 사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카시오사는 유통망이 넓기 때문에 뭐 마트에 가도 있고 동네 문구점에 가도 있고 학교 구내 서점에 가도 있고 뭐 하여튼 다 쭉 깔려 있는데, 이 유니원 UC600E는 아마 오프라인에서는 구하기 힘들 거예요. 온라인에서 네이버 같은 데서 검색을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주문을 아마 해야 될 거야. 그래야 될 거예요. 근데 하여튼 싸긴 싸. 배송료 배송료 없겠죠. 10,000원밖에 안 하니까 배송료 붙으면 뭐 배송료 한 2,500원 뭐 이렇게 붙으면
뭐 12,500원 뭐 하여튼 그 정도의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저렴한, 그래도 저 카시오사 모델들보다는 싸요. 그 카시오사 모델 중에서 제일 싼 게 한 15,000원 정도 하기 때문에 배송료 붙어도 이게 더 싸다. 그래서 요런 거, 요 기종들 중에서 하나를 구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 선물과 옵션에 관한 작은 책, 요게 있어야 돼. 요게 있어야 돼요. 우리 수업 내용은 기본적으로 요 우리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뭐 물론 우리 이 화면상에는 교재를 직접 등장시키지는 않을 거야. 근데 화면에 나타나 있는 모든 내용이 기본적으로는 교재에 다 들어있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복습을 할 때 이 화면을 보면서 굳이 뭐 그 필기를 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 그 중간에 이제 사례 같은 거 설명하는 경우에 그거는 이제 책에 안 들어있거든요. 중간에 뭐,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 영화라던가, 이제 중간에도 뭐 하여튼 여러분한테 영상 자료 같은 걸 보여줄 텐데 그런 거는 책에 들어있지 않지만, 그거 이외에는 전부 다 이제 내가 강의하고 있는 이 내용이 우리 교과서에, 이 교재에 그대로 들어있어요. 여기 선물과 옵션에 관한 작은 책. 책 크기는 A4지 한 절반 정도 크기고, 두께가 한 2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안에 이제 전부 칼라로 돼 있어가지고 중고등학교 시절에 여러분이 공부했던 그 교과서 같은 그런 느낌의 책이에요. 그리고 요게 있어야 되는 이유가 우리 시험이 오픈북 시험이거든요. 오픈북 시험이기 때문에 책이 오픈북 시험이고, 그다음에 빵점 방지 문제가 중간고사에 한 문제, 기말고사에 한 문제 이렇게 나가는데 빵점 맞지 말라고. 중간 기말 다 빵점 맞으면 F를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 기말 전부 다 빵점 맞지는 말라고, 중간에 한 문제, 기말에 한 문제 이렇게 빵점 방지 문제를 내는데, 빵점 방지 문제를 풀려면 우리 교재가 있어야 돼. 빵점 방지 문제 어떤 거냐면 뭐 50페이지 셋째 줄을 적으시오 뭐 이런 뭐 그런 형태로 돼요. 그리고 뭐 그림 1-1의 제목은 무엇인가 뭐 하여튼 그런 형태의 문제를 내거나, 아니면 뭐 우리 교재에 ISBN을 적으시오, 우리 교재에 출판 날짜를 적으시오, 뭐 하여튼 그런 게 이제 빵점 방지 문제로 나가기 때문에 이 교재는 구입을 해야 되고, 요거는 15,000원이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POD 도서야. 여러분 선배들 탓이야. 내가 쓴 책을 아무도 안 샀기 때문에 출판사들이 내 책의 출판을 거부를 하죠. 그래서 왜 거부를 하느냐? 뭐 한꺼번에 1쇄 찍어가지고 뭐 한 1000부 찍어놨는데 안 팔려. 10년이 지나도 1000부가 안 팔려. 300부도 안 팔려요. 뭐 그렇기 때문에 출판사 입장에서는 그거 제작하는데 1000부 찍는데 비용을 투입을 했는데 회수가 안 되니까 손해잖아요. 그죠? 그래서 출판사들이 내 책은 안 찍어줘. 나는 뭐 책을 정상적인 루트로, 그죠? 일반적인 루트로 출판할 수 없는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쓴 교재는 첫 번째 책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POD 도서야. 프린트 온 디맨드. 그래가지고 온라인 상으로 주문이 들어오면 그제서야 한부 그 주문 수량만큼 제작을 해가지고 배송해주는 그러한 형태로 출간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재도 그러한 형태로 그 출판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온라인으로만 주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더라도 실제로 여러분이 주문을 하면 그제서야 책을 인쇄를 해가지고 재본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배송을 해주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사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형태의 출판 형태로 돼 있는 경우, 그러니까 미리 많이 찍어놔놓고 1쇄 그래서 1000부, 5000부 찍어놔놓고 파는 경우에 비해서 배송 시간이 좀 더 걸릴 수가 있다. 그래서 빨리 받으면 한 뭐 2-3일 만에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 주문이 밀리고 막 그러다 보면 한 열흘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앞두고, 그죠? 시험을 앞두고 그때까지 책을 안 사고 버티다가 중간고사 치려고 보니까 오픈북 시험이래. 그 책이 있어야 되네. 그래서 책을 사려고 온라인으로 주문을 했는데 시험이 끝나고 책이 도착하는 그래서 시험은 빵점 맞고, 그죠? 책은 시험 다 끝낸 상황이 종료되고 나서 도착하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매년 있어, 매년. 근데 누누이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도 매년 그런 사태가 벌어져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세요. 가격은 15,000원이기 때문에 유니원 UC 602를 사고, 그 다음에 요 15,000원짜리 책을 사면 뭐 25,000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한 학기를 편안하게 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뭐 선수 과제는 없다. 나는 여러분이 단기 기억 상실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지난 학기에 배웠던 내용, 그다음에 뭐 특정 과목에서 배웠던 내용 뭐 모르잖아. 다 까먹고 모르잖아요. 미시경제학 2에서 배운 내용 있죠. 이러면서 뭐 이야기 꺼내면 다들 막 죽을라 그러잖아, 다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가정을 하고 가르칠 거기 때문에 선수 지식 같은 거는 나도 기대 안 하고 수업 중에도 그걸 다시 이제 필요한 내용은 다시 여러분한테 가르쳐서 수업을 할 거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수학도 사실은 뭐 책을 넘겨봐도 그렇고 우리 이 그 영상 찍어 놓은 거 이렇게 맛보기 조금 있다가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봤던 그 맛보기 같은 거 보면은 수식이 좀 등장하는 것 같고 수식이 뭐 상경계열 끝판왕 공식도 막 등장하고 뭐 그래가지고 막 그 긴장이 될 텐데 다 그 형태만 수식이고 형태만 수학이지 수학적인 부담은 없어요. 그거를 그냥 계산기에 집어넣어가지고 계산만 할 줄 알면은 되기 때문에 수학적인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수학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고 선수 지식도 필요하지 않아. 그리고 다른 학생들이 뭐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금융 과목들 혹은 다른 내 과목들을 듣고 이 과목을 듣는 학생들하고 경쟁을 했을 때 내가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전혀 할 필요가 없다. 다들 다 까먹었다. 다들 리셋돼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전혀 겁먹지 않아도 돼. 내 과목은 이게 명목상 3학년 과목으로 돼 있긴 하지만 1학년이 들어도 돼. 아니 고등학생이 들어도 돼. 고등학생이 들어도 전혀 문제 없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학습 평가는 총점 100점을 기준으로 해서 줄을 세워가지고 등급을 매길 텐데 이 총점 100점의 구성 비중을 보면 중간고사가 40%, 기말고사가 40%, 그다음에 과제 10%, 출석 1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간고사 100점 만점으로 채점을 한 다음에 그거에 0.4를 곱해가지고 40%로 환산을 하고 기말고사도 마찬가지고 과제는 2번 있을 텐데 그 과제는 각각 5점이야. 5점씩 해서 2번 내면 10점 만점으로 채점을 할 거고 그다음에 출석은 100점 만점으로 해가지고 거기다 0.1을 곱해가지고 이제 10점으로 환산을 해서 다 더하면 총점이 100점이 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오픈북 시험이고 시험 중에 이용할 수 있는 책은 주교재로 한정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뭐 오프라인 시험에서의 이야기고 실제로 온라인 시험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뭐 이 책 말고도 다른 책들도 뭐 마음껏 참고를 할 거 아니야. 근데 미리 이야기를 하지만 다른 책 봐도 아무 소용 없어요. 왜냐하면 내 책이 워낙에 독특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내 이 강의가 다른 전 세계 그 어느 파생 상품 강의에서도 볼 수 없는 그 독특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서울대 출신을 옆에다가 놓고 시험을 보든 하버드 출신을 옆에다가 놓고 시험을 보든 간에 전혀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교재를 이용하는 거는 공식적으로 이용을 해도 돼. 오픈북 시험이니까 그죠? 해도 되는데 나머지 책들 뭐 하고 싶으면 하세요. 사람 데려다 놓으려면 옆에 데려다 놓고 시험을 보세요. 다만 친구들끼리 그 상의를 한다거나 바로 옆에서 시험을 친다거나 이러면 이제 곤란한데 그것도 사실 뭐 별로 소용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험 치는 사람들의 IP가 나한테 제공이 되거든. 그래서 바로 옆에서 봤는지 뭐 하여튼 그런 게 어느 정도 탐지가 될 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서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뭐 카톡이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서로 이제 시험을 그 통신을 하면서 그죠? 맞춰 보면서 시험을 보려고 하더라도 안 될 거야. 왜냐면 이제 시험 문제의 순서가 각 학생들마다 다 랜덤으로 섞여서 그 제공이 될 거고 그다음에 그 시험 시간이 굉장히 빡빡할 거예요. 여러분이 그 뭐 누구하고 상의하려고 카톡 열고 이렇게 몇 자 쓰는 동안에 시간이 확 지나가 버리고 문제를 아예 그냥 틀려 왕창 다 날라가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할 정도로 빡빡하게 시간적인 압력을 굉장히 많이 주는 형태로 이제 시험 문제를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5분 10분 막 계산기 두두두두두두두 두들겨야 그 문제 하나에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시간 없기 때문에 뭐 상의를 하기 위해서 옆으로 돌아보는 순간에 그냥 뭐 와장창 뭐 둘이 같이 이제 박살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하지 마세요. 해도 아무 소용 없고 하면은 뭐 스스로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시험을 보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부분 점수 당연히 인정을 안 할 거예요. 우리는
온라인 시험이기 때문에 단답형이거나 객관식이기 때문에 부분 점수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죠?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고. 그래서 공학용 계산기를 지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지정한 그 공학용 계산기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은 딱 하나로 딱 떨어지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기종을 통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단답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뭐 풀이 과정을 어떻게 했는지는 나는 알 수가 없으니까 올바르게 풀면 정확하게 하나의 답이 나오도록 문제를 내 가지고 그걸로 평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고학년 계산기를 딴 기종을 갖고 오면 뭐 최상위 기종 30만 원짜리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사에서 뭐 나온 계산기 갖고 와가지고 난 이걸로 좀 어떻게 잘해보겠다라고 갖고 오면 그 계산 값이 다르게 나와. 유효 숫자라던가 뭐 하여튼 숫자도 이제 안에 알고리즘에 따라서 좀 다르게 나오고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고급 계산기 가지고 와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엑셀 켜놔놓고 컴퓨터니까 온라인 시험이니까 엑셀 열어놔놓고 계산을 했다라고 하면 값이 다르게 나와서 반드시 지정되어 있는 공학용 계산기로 풀어야 정확하게 풀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그 답이 나오도록 돼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공학용 계산기 기종을 지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에는 각각 빵점 방지 문제가 한 문제씩 출제가 돼요. 요 출제하는 이유는 F 맞지 말라고.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조기 취업자들 같은 경우에 그 출석 같은 경우에는 뭐 공인 출석계 발급 받아가지고 출석을 해결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둘 다 빵점을 맞으면 나는 그 친구는 F를 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출석도 다 할 수 있지. 그죠? 주말에 좀 피곤하더라도 주말에 시간을 내 가지고 온라인 강의 들으면 되잖아. 들으면 되고 그러면 뭐 내용도 다 알 수 있고 출석도 다 해결이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변명의 여지가 별로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계속 야근을 합니다. 도저히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일단 시험을 봐. 일단 시험을 보면 빵점 방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거만 안 틀리면 빵점 방지 문제만 잘 넘어서면 중간 기말 둘 다 빵점인 상황만 피하면 출석을 인정받고 그 다음에 요 점수가 중간 기말 다 빵점이지는 않기 때문에 최소한 D 플러스는 줄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통과가 돼서 졸업을 제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이 빵점 방지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려. 굉장히 안타까워요. 근데 그렇게 틀린 학생들은 나한테 뭐 이렇게 항의할 건덕지가 없어. 아니 길을 열어줬는데 틀린 그죠? 누가 봐도 그렇잖아. 그죠? 빵점 안 맞도록 다 이렇게 빵점 방지 문제까지 내주고 다 했는데 그거를 틀린다는 거는 그 진짜 있을 수가 없는, 그럼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하여튼 그래. 그다음에 과제는 2번인데 여기는 뭐 지난 시간에도 그냥 문구 이렇게 해놨는데 옛날에는 이제 뭐 가훈 적어서 내라, 좌우명 적어서 내라 뭐 이렇게 작년에 그렇게 했었는데 원래는 동영상 찍어서 본인의 얼굴이 나오는 동영상을 1분 이상 찍어서 그 학생의 얼굴을 내가 볼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등을 찍는다거나 뒤통수를 찍는다거나 이러면 안 되고 얼굴을 내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정면에서 얼굴을 찍되 1분 이상의 동영상이 되도록 해서 첫 번째 과제는 자기소개고 두 번째 과제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에 대한 이야기 혹은 지금 갖고 있는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1분 이상 찍어가지고 업로드를 하면 5점 만점에 5점을 다 주고 조건이 어긋나거나 업로드하지 않거나 이러면 이제 빵점을 줄 거예요. 그래서 1분 이상 찍으라고 했는데 뭐 58초 찍었다 빵점. 1분 2초를 찍었는데 뒤통수만 계속 나온다 빵점. 뭐 그런 거예요. 자기소개를 하라고 했는데 자기소개가 아니라 동생에 대해서 소개를 계속 한다거나 뭐 이런 거 빵점. 그다음에 가장 행복한 순간이나 아니면 본인의 그 고민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아니라 딴소리 막 시를 읊는다거나 노래를 부른다 이러면은 빵점.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내가 요구하는 그 조건만 맞추면 그냥 5점을 다 주는데 그 조건이 어긋나면 그냥 빵점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유의해서 과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 과제의 의의는 내가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지만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 학생들 보고 싶어서 그래. 그러니까 지금 그저 1년 반째 학생들을 내가 못 보고 있거든. 그래서 아마도 내가 얼굴 못 보고 졸업하는 학생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은 내 얼굴을 볼 수 있지만 나는 여러분의 얼굴을 사진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 사진이 신뢰도가 상당히 낮죠. 여러분이 여러분 저 학교 포털에 등록돼 있는 그 사진을 보면 그게 여러분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거 내 얼굴 맞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딴 사람한테 보여주고 이 사진 보고 내 얼굴하고 이제 같으냐 다르냐 물어봐. 진짜 같다고 하는지. 그죠? 많이 느꼈거든. 옛날에 출석 부르면서 사진 보면서 이름 부르고 출석부에 있는 그 사진하고 실제로 대답한 학생하고 이렇게 얼굴을 탁 보면 다르게 생겼어. 대리 출석이 아닌데 다르게 생겼어. 세월이 바뀌고 뭐 사진 찍을 때 이제 뭐 포토샵으로 보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화장을 진하게 한다거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실물 모습하고 사진하고 괴리가 커서 내가 못 알아보는 그런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 그래서 뭐 이야기하니까 계속 옆으로 세고 싶은 강력한 참자. 옛날에 간단하게 요거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옛날에 내 수업 들었던 학생인데 한 2, 3년 지나가지고 이제 복도에서 이제 지나가다가 나한테 인사하는데 내가 못 알아봤어. 못 알아봐가지고 여학생인데 진짜 전혀 못 알아보겠어. 근데 누구라 그러는데 한참 생각하다가 그 친구 이러면서 겨우 매칭을 시켰는데 화장술이 발달한 게 아닌 것 같아 그 친구. 그래서 얼굴이 많이 바뀌었네요 이러니까 혹시 칼 뭐 이러니까 얼굴이 빨개지던데 그런 학생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옛날에 입학할 때 그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찍어놨던 그 사진 그 시스템에 올라가 있는 그 사진하고 지금의 이제 뭔가 튜닝된 얼굴하고 완전히 다른 그런 케이스들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의 학생들의 모습을 좀 보고 싶어가지고 과제를 이런 거를 냈어요. 그 다음에 출석 점수는 100점 만점에 결석 한번 하면 마이너스 10점, 지각 한번 하면 마이너스 5점. 그 다음에 그 야간 수업 같은 경우에는 3시간 연강을 하기 때문에 2배로 할 거야. 그래서 이게 참 희한한데 그 학교 시스템상 연강을 하게 되면 그거 그냥 통으로 출석 체크를 해요. 이상해. 하여튼 그 주간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2번 75분짜리 2번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2번 출석 체크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시스템상 야간에 이제 3시간 연강을 하게 되면 그거를 통으로 그냥 한 번 이 출석 체크를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간에 이제 2시간 연강으로 하는 경우에는 한 번 결석하면 마이너스 20점, 2번 결석하면 그러니까 한 번 지각을 하면 마이너스 10점 이런 식으로 주간에 비해서 점수가 2배씩 감점되는 그런 형태로 채점을 할 거예요. 그 시스템상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채점을 하는데 요거는 그 진도 그죠? 온라인 강의 그 이수 진도 그러니까 뭐 1주 1차 시에 진도율이 95%다, 뭐 100%다, 뭐 이러면은 출석 처리가 되고 뭐 하여튼 기준이 있어. 그러니까 몇 퍼센트 이상 진도율이 돼야 출석으로 인정을 하고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 사이에서는 지각으로 인정이 되고 뭐 그 이하면은 결석으로 인정이 되고 뭐 그 기준이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 이제 시스템상 설정해 놓은 디폴트 값이 있어요. 그 우리 출석도 오프라인에서 출석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 뭐 10분인가 15분인가 안에만 수업 시작하고 10분인가 그 안에 이제 출석 체크를 하면 그 출석으로 인정이 되고 거기서부터 그 시간을 넘기고 뭐 15분인가 20분인가 그 사이에 체크를 하면 지각으로 되고 그 시간마저 넘겨서 체크를 하게 되면 결석으로 처리되고 뭐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온라인 강의도 출석률이 뭐 90%인가? 나 정확히 모르겠어. 하여튼 몇 퍼센트에서 100% 사이에는 출석. 그 다음에 또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 사이에서는 지각. 몇 퍼센트 이하에서는 뭐 결석. 이렇게 처리되는 걸로 디폴트 값이 있거든요. 그거는 아마 여러분이 직접 조회를 해보세요. 그 아마 여러분도 조회를 할 수도 있을 거야. 아니면 행정실 같은데 한번 뭐 문의를 해보던가, 그죠? 난 디폴트 값으로 그냥 설정해놓은 그대로 갈 거야. 갈 거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100%다 수업을 들으세요. 뭐,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뭐 이런 강의니까, 그죠? 다 듣는 게 좋은데, 뭐 시스템 오류라던가, 뭐 본인이 뭐 잘못해가지고 1초 남겨놓고 껐다. 그래서 이
진도율이 99%가 됐다. 이런 경우에 학생들이 뭐 혼비백산이 돼가지고 뭐 이런 경우에 이게 결석으로 인정됩니까? 뭐 출석으로 인정됩니까? 뭐 이런 문의를 하는데 결석 아니야. 뭐 99% 이수했다 그러면 이제 출석으로 인정을 할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내가 지금 잘 모르겠어. 학교에서 디폴트 값으로 설정을 해놓은 그 퍼센티지를 내가 잘 모르니까 그거는 아마 여러분이 시스템 상에 한번 조회를 해보세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냥 100%다 채운다고 생각을 하고 들으세요. 그리고 뭐 간혹 학생들 이 진도율 조회를 하다 보면 얼토당토 않은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75분 수업인데 내가 조금 뭐 오버해가지고 뭐 한 80분 수업을 했다. 그죠? 5분 정도 더 수업을 했다. 그러면 학생들이 집중해서 보고 있었으면 80분 수업 딱 하고 뭐 한 몇 초 차이로 이제 그 강의를 종료해가지고 이 뭐냐 그 출결이 뭐 100% 나오고 뭐 이게 정상인데 어떤 경우에는 뭐 80분짜리를 뭐 12시간을 들었어. 12시간을 들었어. 그거는 학생들이 그죠? 켜놔놓고 잔 거야 그냥. 수업 안 듣고 그냥 밤에 한밤중에 내일 일어날 때까지 그냥 켜놔야지. 그러면 뭐 100% 채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강의 켜놔놓고 그냥 잔 거야. 그게 아니면은 무슨 뭐 아니 똑같은 강의를 12시간 동안 그걸 열어놓고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종료도 안 하고 그죠? 그래서 그런 케이스도 있어.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뭐 알아서 하세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출석 체크를 하겠다 그러면은 뭐 그것까지 문제 삼고 싶지는 않은데 가능하면 좀 집중을 해가지고 볼 때 공부를 바로 하는 게 좋아. 나중에는 이 복습을 하려면은 골치 아파요. 많이 겪어봤죠, 여러분? 미뤘다가 이제 낭패 보는 그런 케이스들 많이 겪어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습 평가는 이 총점을 기준으로 해서 A 플러스 35%, B 플러스 35%, 나머지 30%의 비율로 부여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학칙이 제한하는 기준 상으로는 가장 학생들한테 유리한 형태의 그 등급을 부여를 한다. 학칙상 A0까지 35%줄 수 있고 B0까지 70%를 줄 수 있고 나머지 이제 뭐 30% 이상 주는 걸로 이렇게 학칙이 돼 있거든. 그래서 B0 이상 70% 주려면 그죠? 그 다음에 A0 이상 35%를 주려면 이렇게 주면 제일 유리한 거 아닌가? A 플러스 35%, B 플러스 35%, 나머지 30% 이렇게 주면 학생들한테 가장 유리한 등급 부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생각인데 작년 1학기, 2학기에 보니까 이제 꼭 마지막에 가면 뭐 절대평가로 전환합니다. 절대평가는 교수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뭐 이제 그래서 이번 학기 한시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뭐 이런 이제 공지가 뜰 때가 있죠. 그게 뜨면 이거보다 더 유리하게 줄 거야. 그래서 최소한 상대평가로 하라고 그러면 이러한 기준으로 할 거고 절대평가로 하라고 그러면 최소한 요거보다는 유리하게 줄 거야. 작년에 이 파생금융상품의 이해 같은 경우에는 극소수의 F 학점자, 극소수의 D 플러스 학생들을 빼고 나머지는 A 플러스 35%와 A0 나머지로 이렇게 다 줬어요. 그러니까 상위 35% A 플러스, 나머지 A0. 물론 F하고 D 플러스 한두 명은 제외하고 그렇게 줬는데 이번 학기는 어떻게 줄지 모르겠어. 여러분 하는 거 봐서 그죠? 어떻게 줄지 모르겠어. 비율을 어떻게 줄 것인가? 전원 다 A 플러스를 줄 것인가? 학점 부여하는 등급 부여하는 그 시점에 가서 내가 봤을 때 학생들한테 감동을 먹었어. 와, 이 친구들 너무 잘했다. 다들 와, 이 뭐 A 플러스하고 A0하고 가르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잘했다. 뭐 이렇게 생각되면 전원 다 A 플러스를 줄 수도 있지만 그러한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 내가 겪어본 학생들은 전혀 그렇지 않아. 어느 조직에나 농땡이는 있고 뛰어난 사람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번 학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F 학점을 받게 되는 경우는 요런 경우들이에요. 출석 미달인 경우에, 그러니까 총 수업 일수의 4분의 1 이상 결석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F야.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스템이 그냥 F로 처리를 해버려. 그 다음에 부정행위를 하다 걸리면 F를 줄 거예요. 근데 뭐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내
과제는 부정행위 할 게 없지. 본인 얼굴 찍어가지고 올리는데 그걸로 무슨 부정행위를 어떻게 할 거야, 그죠? 뭐 나는 교수님께 더 예쁘게 보이고 싶다, 더 잘생긴 모습으로 보이고 싶다, 이래가지고 뭐 다른 사람 찍을 거야? 뭐 그러진 않겠지, 그죠? 다른 사람 섭외하는 게 더 힘들겠다, 그죠? 배우 섭외해가지고 막 하고 잘생긴 사람 한 명 섭외해가지고 하고 뭐 그럴 전혀 뭐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제는 부정행위가 있을 수 없고 시험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부정행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거예요. 랜덤으로 문제가 섞여 나가고 IP가 나한테 제공이 되고 문제가 시간적인 압박이 굉장히 많고 계산량이 많기 때문에 뭐 상의를 한다거나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행위자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까지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부정행위자는 없었어. 그러니까 딱 어떤 경우가 부정행위로 걸렸었냐면 오프라인 시험에서는 책상 위에 있는 거 다 그러니까 가방에 집어넣고 밑에 내려놓고 시험지 받을 준비를 하시오. 그다음에 시험지 배부 다 하고 나서 어, 이름을 쓰시오. 그러니까 내 거 오프라인 시험 칠 때 보면 이제 A4 절반 정도 되는 크기로 그 시험지를 배부를 하거든요. 해가지고 책처럼 돼 있어. 책처럼 돼 있어서 받으면 이제 껍데기에 이름 쓰고 뭐 소속 같은 거 쓰고 이런 이제 쓰는 것만 있고 문제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쓰고 대기를 하라. 그런 다음에 자 지금부터 이제 시험 문제에 혹시나 뭐 인쇄 오류가 있다거나 뭐 그런 게 없는지 열어봐라. 총 5페이지고 문제는 뭐 몇 문제다. 뭐 그러고 이제 중간중간에 문제 답 쓰는 난이 있고 페이지 수가 1, 2, 3, 4 위에 제일 위에 적혀 있는데 그게 맞는지 봐라. 이런 거 이제 확인을 시킨 다음에 다 확인한 사람은 이제 시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하거든. 근데 그 지시를 어긴 학생 같은 경우에 F를 줬죠. 그 자리에서 그냥 쭉 찢거나 아니면 압수를 딱 해가지고 시험지에다가 F 이렇게 빡 적어가지고 F 준 경우가 있는데 어떤 지시를 이행을 안 했냐면 그 커버 열지 말라고 그랬거든. 개인 정보, 그죠? 그러니까 학점 소속 아니 그러니까 학점이란다. 학번 소속 이름 요런 거만 적고 아직 시작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어기고 뚜껑을 열었어. 커버를 열어가지고 문제를 읽고 있는 학생이 발견이 돼가지고 바로 F를 준 케이스가 있고 그 친구는 중국 학생이었어. 안타깝지만 한국말을 잘 못해서 못 알아들어서 본인이 뭐 그렇게 남들보다 일찍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지시를 불이행했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시험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냥 F 맞게 되는 그러한 학생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한 사람은 분명히 책상 위에 있는 거 다 가방에 집어넣고 내려놓으라고 했는데 연습장 한 권을 안 집어넣고 책상 위에 놔둔 거야. 그리고 시험을 보고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옆에 가가지고 연습장을 틱 넘겨보니까 뭐 계산했던 게 막 빼곡히 적혀 있고 하여튼 막 그래. 그래가지고 지시 불이행, 그다음에 부정행위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F를 준 적이 있어요. 근데 뭐 온라인 시험에서는 그런 게 뭐 원천적으로 발생할 수가 없죠, 그죠? 그 외에는 부정행위가 뭐 탐지되거나 이런 게 불가능해요. 오프라인 시험에서도 보면 다들 자기 문제 푸느라고 뭐 이렇게 막 시간 막 죽을 것 같아 학생들이 막 다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계산기 막 두두두두두두 두들기고 있는데 옆에 걸 돌아보고 남들이랑 뭐 이렇게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다음에 기말고사와 중간고사에서 전부 다 빵점을 맞으면 F를 줄 거야. 그래서 빵점 방지 문제를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중간 기말 다 빵점을 맞으면 F를 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인적사항 기재하지 않으면은 뭐 시험 안 본 걸로 해가지고 F를 준다고 했는데 온라인 시험은 이게 뭐 해당 사항이 없죠. 온라인 시험은 그 본인 아이디로 접속을 해가지고 시험 보면 자동으로 이제 다 기록이 되니까 해당 사항이 없고 그다음에 뭐 수업 태도가 불량해가지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예의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사람을 F를 준다고 해놨는데 이거는 뭐 지금까지는 이런 사례는 없었는데 내 블로그에 들어가서 읽어보면 내 지도 학생 중에서 뭐 이상한 학생이 하나 있긴 했었어. 하여튼 난 그 친구하고 통화한 거는 녹음도 다 해놨고 뭐 기록을 다 해놨는데 블로그를 한번 읽어봐. 충격받을 거야. 아니 이런 학생이 있단 말이야. 뭐 이런 것들. 하여튼 그래. 그런 학생 같은 경우에 내 수업을 듣게 되면 내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이 이 수업과 관련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나한테 이상한 행동을 했다. 그러면 F를 줄 거예요. 그 다음에 간혹 이런 케이스가 발생을 하는데
F학점 대상자인데 총점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 밑에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지난 학기에도 이 비슷한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A 플러스 대상자인데 F를 맞았어. 출석 미달로 그죠? 그래서 출석 미달인데도 불구하고 출석 점수 합치고 뭐 해도 워낙에 이제 시험을 잘 봐가지고 A 플러스 그러니까 상위 35% 안에 드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원칙적으로 그죠? 논리적으로 봐서는 그 친구보다 총점이 낮으면 다 F를 줘야 되잖아. 원래는 그죠? 총점이 F 학점 받은 사람보다 총점이 낮은데 다른 학점을 준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뭐 피해를 보는 학생이 너무 많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플러스를 떼는 걸로 처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플러스 다 붙여서 준다고 했는데 왜 나는 B제로지? 뭐 이렇게 생각되면 본인보다 총점이 높은 학생이 F를 맞아서 그래. 어떤 사유든지 간에 출석이 미달이 됐든 부정행위 하다가 걸렸든 아니면 뭐 그 인적사항 인적사항 기재 안 하고 이거야 뭐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나한테 와가지고 뭐 쌍욕을 했다 뭐 그래가지고 F를 맞게 됐다 그러면은 그 친구보다 이제 총점이 낮은 학생들은 플러스를 다 떼는 거예요. 뭐 그런 형태로 채점을 등급을 부여를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4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 조기 취업을 한 경우에는 출석은 공인 출석계를 통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다 빵점인 경우에는 F 처리를 할 거니까 빵점 맞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된다. 빵점 방지 문제 반드시 틀리지 말고 푸세요. 그런 학생들. 그 다음에 성적 공동 균형 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 성격 평가는 반별로 한다. 이게 이제 야간 학생들에 대한 배려라고 그랬죠. 야간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인데 특히나 이제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다고 그랬죠. 그 공기업 지역 인재 그 할당제 그죠? 지역 인재 할당제하고 같은 취지로 야간 수업을 좀 더 그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측면에서 그 다음에 야간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 직장인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따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야간 수업이 대체로 야간 분반 같은 경우에 좀 성적이 낮게 나와. 직장인들 많이 끼어 있으면 성적 좋게 나올 수가 없어요. 다들 막 직장에서 일하고 치이느라고 뭐 허덕거리고 뭐 이러다가 이제 겨우 수업 들어오는 것만 해도 용한데 들어와가지고 뭐 하면은 피곤에 쩔어가지고 제대로 수업을 듣겠어요. 다들 뭐 힘이 들어가지고 눈이 거불거불거리고 막 그래. 그래서 야간 수업은 내가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 특히 더 신경 써가지고 학생들한테 재밌게 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주간보다 훨씬 재밌게 하고 호응이 좋아. 야간 수업이 이제 덩치가 작기 때문에 규모가 작기 때문에 굉장히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농담을 해도 뭐 한 200명짜리 대형 강의실에서 하는 그런 거, 거기는 진짜 기가 빨리는 느낌이 들어. 대형 강의는 해보면 학생들도 피드백도 별로 없고 재밌는 농담을 해도 별로 웃지도 않아.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이제 소형 강의, 야간 수업 같이 이제 굉장히 사람 수가 적은 이런 데는 조금만 이야기해도 막 넘어가고 막 가가거리고 막 하여튼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피로를 잊게 하는 그런 이제 효과를 노리고 일부러 더 이제 재밌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고 통계를 내보면 뭐 주간에 비해서는 성적이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 대한 배려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직장인이어서 야간 수업을 듣는 그 직장인들 억울하잖아, 그죠? 주간에 공부만 하는 학생들하고 경쟁을 해가지고 뭐 성적 공동 균형 평가 해가지고 하면은 뭐 당연히 뭐 C 플러스나 D 플러스 이런 거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친구들끼리 좀 평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출석 점수가 다르지. 야간 같은 경우에는 출석 점수가 2배가 되니까 결석 한 번 하면 마이너스 20점 맞나? 마이너스 20점. 그다음에 지각을 하면 마이너스 10점 이렇게 해서 주간에 이제 그 일주일에 2번 나눠서 강의하는 경우에 비해서 한 번만에 이제 2배의 이제 감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출석을 체크하는 방식이 출석 점수가 좀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성적 공동 균형 평가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 하면 와 야간이 성적 받기가 좋단 말이야 뭐 이러면서 그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그래서 우수 학생들이 야간으로 몰리는 해도 있어요. 그래서 대체로 야간이 성적이 안 좋은 편이긴 한데 야간 수업이 똑같은 내용을 가르치더라도 야간 수업이 별로 이제 성적이 별로 안 좋은 편이긴 한데
그 소문을 듣고 내가 조금이라도 학점을 좀 쉽게 받아보겠다 이런 학생들이 야간으로 몰려들게 되면 어떤 해는 진짜 그런 때가 있어. 정말 에이스급 학생들이 전부 야간으로 막 버글버글 몰려들어가지고 야간 성적이 뭐 압도적으로 높게 되고 뭐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내 블로그에 들어가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통계 포스트가 이제 쭉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봐봐. 어떤 특정 해에는 야간이 성적이 더 좋아. 그래서 복불복이야. 그러니까 야간 수업 들어가지고 점수 좀 잘 받아보겠다고 야간 수업을 들었는데 실제로는 야간 수업이 이제 더 그 성적 받기 힘든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성적 균형 공동 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 반별로 따로 평가한다. 이런 거 알고 있으세요. 그다음에 주별 계획은 지난 주에 강의 개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번 주에 금융의 기초 이야기를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금융의 기초는 딴 수업에서 이제 들었을 법한 초보적인 내용인데 여러분이 다 리셋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초보적인 뭐 금융시장의 개념이라던가 아니면 이자율 계산하고 뭐 화폐 시간 가치 이야기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수익률 계산하고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선도와 선물의 이해를 뭐 몇 주에 걸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옵션 이야기를 좀 하고 나면 중간고사를 볼 거야. 그러니까 옵션이 뒤에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선도 선물하고 옵션하고 그 두 개를 다루는 게 우리 이제 이번 학기의 주된 그 목표인데 그 옵션이 훨씬 복잡하고 할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그 옵션을 중간고사 이후로 몰아 넣으면 예전에 한번 그렇게 해봤는데 그 중간고사 이전에는 헐렁해 수업이 그냥 진도도 뭐 대충 이렇게 천천히 해도 막 진도 다 맞고 뭐 농담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옵션을 하는데 양이 너무 많아. 그래서 농담이고 뭐고 막 폭풍처럼 휘몰아치면서 막 강의를 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학생들 입장에서 이제 옵션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이제 학기를 끝내는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옵션에 관한 내용의 앞부분을 중간고사 이전으로 빼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중간고사를 보고 나서 이제 나머지 옵션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영화 보고 그다음에 강의 총정리 한 다음에 기말고사 보는 걸로. 그다음에 과제 1하고 과제 2는 여기는 뭐 그냥 대충 적어놨는데 사실 중간고사 전전주, 기말고사 전전주가 데드라인이야. 그래서 데드라인 놓치지 않고 이 과제를 낼 수 있도록 까먹지 마세요. 요 포스트가 뜨면 빨리 그냥 해서 내. 이 무렵 되면 다른 과목들도 과제 많이 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놓치지 말고 미리미리 뭐 힘든 과제도 아니잖아. 그냥 자기 그 동영상 찍어가지고 내는 거기 때문에 그죠? 빨리빨리 저 과제가 뜨면 과제 뭐 미리미리 내세요. 그래서 학기 초에 이 과제 일 탁 뜨면 뭐 빠른 학생들은 뭐 금방금방 내. 첫 주에 이걸 저 포스트를 과제 1 이래가지고 띄우면 그 뭐 띄우자마자 그냥 막 내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해서 내면 속 시원하게 데드라인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5점 그냥 바로 확보를 하는 거고 이런 거기 때문에 좀 유의를 해서 가능하면 빨리 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강의 맛보기는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슬라이드 이게 지금 칠판이라 그랬죠. 내 얼굴을 싹 치우면 초록색 이거 칠판이고 밑에 이제 나무 판때기 있고 분필 있고 그다음 분필 지우개 있고 칠판이에요. 칠판인데 이 칠판에 진짜 판사하는 형태로 이렇게 그래픽이 나타나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수업을 한 학기 동안 진행을 할 거고 이게 저 파워포인트로 환산을 하면은 이제 3,600장 좀 넘는 정도의 양이거든. 지난 시간에 이제 1주차 강의한 거 이제 모니터링 하면서 보니까 처음에는 3,600장이라 그랬다가 나중에는 뭐 36,000장 이렇게 헛소리 막 하던데 36,000장 아니고 3,600장 정도 되는데 이 만든 프로그램은 파워포인트는 아니야. 파워포인트는 아니고 레이텍이라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그 랭귀지. 그래서 컴퓨터 코딩 그 프로그램 이렇게 쭉 짜가지고 그 컴파일을 하면은 이러한 그 결과물이 출력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만든 건데 그게 이제 파워포인트 기준으로 환산을 해보면 한 3,600장 정도가 되는 자료를 작년에 만들었죠. 만드느라 죽을 뻔했고 이번 학기에는 이제 그거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이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좀 할만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 굉장히 고퀄리티고 여러분 보기에는 깔끔해 보이고 뭐 그렇지만 이거 만드는
내 입장에서는 진짜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목숨 바쳐서 만든 거거든 진짜로. 그래서 작년 강의는 내 얼굴이 안 나왔었는데 이번 학기에는 이제 요 방송 시스템 이용해가지고 내 얼굴 나오도록 총학이 또 교수 얼굴 안 나온다고 또 뭐라고 했다며. 그래서 지난 2학기부터는 내 얼굴이 나오도록 찍고 있는데 하는 김에 특수효과 이용해가지고 크로마키, 블루 스크린 합성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가상의 이 칠판 앞에 내가 이제 앉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찍어가지고 지금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 대단하지 않나요? 고퀄리티 강의. 그죠? 그래서 이 보기 깔끔하고 뭐 이런 게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냥 깔끔하다 이런 거지만 이거 만들려고 하면 해봐 죽어. 하여튼 그래서 이 강의는 이렇게 이제 필기 판서하는 것처럼 칠판에다 뭐 적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강의가 진행이 될 거예요. 지난 학기에 내 얼굴 안 나올 때 그 강의는 실제로 너무 힘들고 막 졸리고 그래가지고 반쯤 눈 감고 막 이렇게 무슨 말 하는지는 내 뇌에 다 들어있지, 머릿속에 다 들어있죠.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감고 눈 감고 뭐 그런 강의도 있어. 그런 강의도 있어. 그래서 간혹 이렇게 옛날 작년 강의 이렇게 동영상 같은 거 보다 보면 막 혀가 꼬이는 그게 술 마셔서 그런 게 아니고 잠아서 비몽사몽간에 강의를 녹화를 한 케이스들이 한 몇 편 돼요. 몇 편 되니까 이번 학기는 그럴 수가 없지. 내 얼굴이 빵 나오니까 지금 여기서 눈을 감고 그래서 막 꾸벅꾸벅 하면서 이 강의를 하면 이게 다 보이잖아, 다 나오잖아. 그래서 그게 불가능한데 지난 학기에는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작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강의를 찍은 적도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판서하듯이 칠판에 필기하듯이 이렇게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 오늘은 시간 잘 간다. 이거 뭐 지난주 거 복습하다 보니까 시간 다 가네. 자, 뭐 이렇게 그죠? 색깔도 막 이렇게 들어가고 이게 흰 분필로 주로 필기를 하다가 중간중간에 필요할 때 노란 분필 사용하고 빨간 분필 사용하고 뭐 이런 효과를 노리고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 색깔이 분필 색깔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흰색, 노란색, 빨간색, 그다음에 파란색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그래픽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다 뜻이 있어서 이렇게 구성을 한 거예요. 이 그래프 그리는 것도 뭐 이런 게 나타나죠. 요런 그래프에 요런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두 개를 합성을 하면 이렇게 된다. 파란 그래프에 빨간 그래프 합성을 하면 또 이렇게 합성된 게 이렇게 된다.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이것도 이제 칠판에 직접 그림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여러분이 상경 계열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복잡한 상경 계열의 끝판왕 공식인데 블랙쇼울즈 모델 옵션 가격 계산하는 공식인데 여러분은 이게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거 쉬운 모형이거든. 이게 옵션 가격 계산하는 모형 중에서 가장 간단한 거야 사실은. 근데 학부 수준에서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상경 계열에서 볼 수 있는 공식 중에서는 끝판왕에 해당되는 그런 공식이죠. 근데 이제 그냥 보기에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이 이걸 실제로 계산하는 거는 계산기가 계산을 해줄 거기 때문에 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러한 문제를 통해서 블랙쇼울즈 모형을 이용해서 콜옵션 가격 계산하시오, 뭐 풋옵션 가격 계산하시오 이러면은 이렇게 수식이 이렇게 나타나고 요 수식을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죠? 계산기에 입력을 한 다음에 이렇게 쭉 진행을 할 거예요. 진행을 쭉 하면 몇 단계를 거치게 되면 이렇게 콜옵션 가격과 풋옵션 가격을 계산해낼 수 있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는 이게 시범을 보였었죠. 실제로 계산하는 걸 보였었는데 이번에 뭐 복습하는 마당에 지금 안 그래도 복습하다가 이 시간 다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계산기는 사용을 안 할게요. 지금 시범 보이는 거는 지난 시간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여튼 그래서 수학적인 부담은 없어요. 그 공식 자체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고 수학을 많이 쓴 것처럼 생겼지만 실제로 이제 굉장히 수학적인 모델이긴 하지만 그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거를 뭐 수학적인 부담을 가질 게 전혀 없지, 그죠? 공식을 기억하는 거는 가르쳐 줄 거야. 그러니까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는 테크닉 같은 건 좀 가르쳐 줄 거야. 근데 나는 기억하기 싫은데요. 이런 거를 나의 신성한 머릿속에, 그죠?
순수한 내 머릿속에 이런 더러운 공식을 집어넣고 싶지 않아요. 뭐 이런 학생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런 경우에는 뭐 어차피 오픈북이니까 책 찾아보면서 하세요. 하면 돼. 그리고 그 수식에 따라서 이제 숫자만 잘 대입해가지고 계산기에다가 넣으면 그냥 계산을 다 해주니까. 그렇게 하면 돼. 근데 이제 식을 기억을 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대응 속도가 빠르지. 책 한번 보고 계산기 한번 보고 뭐 대입할 숫자 맞는지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머릿속에 공식이 들어와 있으면 뭐 바로바로 막 입력을 해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 하여튼 그래. 그래서 수학적인 부담은 별로 없을 거예요. 계산기가 이제 산수 혹은 수학은 다 해줄 거기 때문에 뭐 부담 없이 그냥 들으면 돼요. 학생들의 강의 평가는 내 블로그에 가면 있다고 그랬죠. 예, 블로그에 들어가면 내 블로그에 들어가가지고 어디냐 여기 강의 평가 메뉴에 보면 메뉴 MENU 메뉴예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메뉴가 아니고 메뉴인데 이 메뉴에 보면 강의 평가 결과라는 게 있어. 강의 평가 결과 여기 요걸 누르면 그죠? 요걸 누르면 강의 평가 결과가 쭉 나와요. 과목별로 연도별로 과목별로 쭉 나오는데 점수는 안 썼어. 점수는 안 썼어요. 그건 너무 나의 개인 정보야. 그죠? 점수는 밝히고 싶지 않았어. 뭐 점수가 굉장히 잘 나온 학기도 있지만 학생들한테 테러 당해가지고 아니 난 진짜 너무 억울한 게 나는 학생들한테 점수를 굉장히 잘 줬는데 학생들은 나를 테러를 해. 그래서 뭐 야 나는 학생들 잘 되라고 점수 이렇게 후하게 줬는데 이 친구들은 나를 싫어하네. 뭐 나를 그런 학기들이 있어. 그러니까 똑같이 가르쳤는데 그죠? 뭐 인적 구성이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학기에는 똑같이 그렇게 가르쳤는데 굉장히 점수가 잘 나오는 학기가 있고 어떤 학기는 똑같이 가르쳤는데 막 테러 당해가지고 점수가 안 나오게 희한한 점수가 막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점수는 공개를 안 해놨어요. 안 해놨는데 주관식 학생들이 나를 이제 내 강의에 대해서 주관식 평가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달아놨어요. 최근 이제 평가들은 다 내가 답변을 달아놨고 옛날 거는 이제 답변 없이 그냥 학생들이 그 평가한 결과만 적어놨어. 근데 여기 보면 제일 밑에 내려가 보면 이게 다가 아니야. 다가 아니고 쭉 내려가 보면 2013년부터 자료가 다 있어요. 3좀 가봅시다. 여기 3 이렇게 가면 2013년 1학기의 파생금융상품의 이해부터 이게 강의평가가 있다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재밌어. 뭐 그러니까 악평을 해놓은 학생도 있고 뭐 많진 않아. 다들 이제 좋은 이야기 해놓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안 좋은 이야기 해놓은 경우는 별로 많지는 않은데 하여튼 읽어보고 내 피드백도 한번 읽어보고 하면 이 수업을 들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금융의 기초 이렇게 해서 이제 진도 들어가려고 보니까 1분 8초네. 1분이란다. 1시간 8분 지났네. 그죠? 아, 뭐야 이게. 그죠? 아, 강의 소개하는 거는 복습을 안 했어야 되나? 이번 시간부터 빨리 진도를 나갔었어야 되나? 뭐 이런 후회 뭐 그런 게 남는데 할 수 없지 뭐. 하여튼 사실은 내가 두 번째 찍는 거거든. 이게 마이크 고장 나가지고 요 똑같은 내용 2주 1차 시를 녹화를 했는데 녹음이 안 됐어. 내 혼자 입 뻥긋뻥긋 그렇게 됐더라고. 그렇게 돼가지고 막 진짜 후회의 눈물을 마이크를 계속 이제 마이크 그래프가 나오거든. 그 녹화하는 이 프로그램에 그죠? 이거 좀 보고 할 걸 이런 막 후회를 하면서 똑같은 걸 다시 녹화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진도를 나갔어. 처음 찍었을 때는 그 무효가 된 그죠? 이 음성이 녹음이 안 돼가지고 무효가 된 거기서는 금융의 기초에 들어갔다고. 금융의 기초에 들어가지고 금융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막 하고 했는데 와 이거 새로 녹화를 하다 보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빨리 갔네. 그래서 진도는 다음 시간부터 나가야 될 것 같아요. 황당하네. 이게 참 그러네. 이, 참 그러네. 그러니까 뭐 하여튼 이왕에 이렇게 된 김에
어디를 들어갈까? 어디냐? 여기 내 블로그 여기 요 이야기나 조금 더 하고 끝냅시다. 아이 황당하네. 아, 자, 상호작용. 강의평가 결과. 강의평가 결과 이렇게 눌러보면 뭐 하여튼 각 과목별로 내가 가르친 과목에 대해서 이제 강의평가 결과 학생들이 남긴 그 주관식 평가들 이런 게 쭉 나와 있고 그래서 뭐 파생금융상품의 이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한번 해보세요. 들어보세요. 그리고 작년에 사회과학과 수학 작년이 아니구나 재작년 2학기에 사회과학과 수학이 아니라 이 시사생활경제 이거 의대생들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한 거거든요. 한번 읽어봐. 처참해 이거. 굉장히 처참해요 이거. 시사생활경제 에브리타임에 보면 이 그 시사생활경제 난 딱 한 번 가르쳤거든. 2019년 2학기에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왜냐면 이때 가르치고 나서 과목이 없어졌어. 과목이 없어졌는데 야 이거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거 가르치면서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 공부를 안 해. 의대 예과생들은 진짜 공부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가르치는 입장에서 힘이 쭉쭉 빠지고 와 진짜 힘들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학생들도 나를 굉장히 안 좋게 봤어.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하니까 학생들도 힘들어하고 하여튼 이게 악순환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읽어봐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했던 수업 중에서 가장 힘들었고 평가도 제일 안 좋은 뭐 그런 건데 한번 읽어봐봐. 그래서 그 의대생이 의대생이 어느 학교든지 간에 그 학교에서 이제 최고 점수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그 학교 의대를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데 야 뭐 이 친구들도 농땡이 칠 때는 진짜 화끈하게 농땡이 치는구나 뭐 이런 걸 느끼는 그러한 순간이었죠. 하여튼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고 중간 중간에 이제 이 강의 평가뿐만 아니라 내가 써놓은 재밌는 글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 글들을 써놨거든. 특히나 이제 가르치는 이야기 이런 거 보면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라던가 뭐 기말고사 경향이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시험 통계 같은 것도 막 있어. 지난 학기에 증권시장과 투자 분석 중간고사 보고 나서 시험 통계 같은 거 낸 거 이런 게 있어요. 기말고사 통계는 왜 없습니까? 지금 녹화하는 게 이게 학기 시작하기 전일 뿐만 아니라 2020년이 끝나기 전에 내가 지금 이 강의 녹화를 시작을 했거든. 내가 좀 부지런한 사람이야. 그래서 미리미리 땡겨가지고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지금 2020년에 기말고사가 시행되기 전에 2021년도 강의를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기말고사 통계는 없고 이제 중간고사 통계까지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프로필 같은 거 보면 논문이 업데이트가 덜 됐네요. 뭐 이런 얘기 했잖아. 근데 업데이트가 덜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2021년이 아니라니까. 지금 2020년 말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임머신 뭐 그런 좀 여러분 입장에서 굉장히 그런 느낌을 받을 텐데 여기 보면은 알겠지만 평균을 봐봐. 1하고 2는 이게 그 수업 시간을 보면 이건 뭐 파생금융상품의 이해는 아니지만 증권시장과 투자분석 지난 학기 거 보면 점수가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주간 수업 두 개는 그 분반 간에 별로 이렇게 차이가 안 나요. 거의 평균이 똑같은데 야간 수업은 이게 한 10점 정도 낮다고요. 평균이. 그죠? 이게 일반적이야.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판단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근데 이거를 하다 보면 어느 해에는 야간이 진짜 점수 이렇게 잘 나오는 케이스들이 있다고. 어떤 케이스냐면 이게 아니고 가르치는 이야기 중에서 그죠? 이게 이제 작년에 파생금융상품의 이해 통계구나. 요것도 그러네. 요것도 주간에 비해서 야간이 평균 점수가 낮죠. 그죠? 어디 있을래나. 뭐 하여튼 이런 거 봐봐. 교재 활용법이라든가 뭐 하여튼 여러분들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뭐 이런 글들이 막 올라와 있어.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있어요. 채점 후기 뭐 이런 거. 그죠?
공채의 종말 뭐 이런 이야기 완전 쭉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이 이 내 블로그에 들어와가지고 보면은 많이 있으니까 보세요. 그다음에 이건 구급 공무원이라는 만화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여러분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러한 만화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진도를 시작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 희한하게 말이 많아졌네. 말이 많아져가지고 여기까지 오늘 수업을 하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이 금융의 기초 진도를 본격적으로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네, 수고했습니다.